아빠, 우리 진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딸의 한마디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연애했고 도쿄를 이끌었고 런던을 집이라 여겼던 남자. 그 모든 도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서 있는 침묵, 예측된 배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은 누군가의 설계가 아니라 모두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란 걸. 왜? 한 가족은 그토록 서울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튼 맥레이예요. 올해로 58. 글로벌 건설 장비 기업의 전략 부사장으로 평생을 낯선 도시를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런던에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연애하고 도쿄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저에게 도시는 하나의 프로젝트였고 그 속의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울로 발령이 났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비슷하지. 도쿄처럼 질서 있고 방콕처럼 혼잡하고 서울도 그저 그런 도시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예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길게 줄을 설 거라 생각했던 입국 심사는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공항 곳곳에는 명확한 표지판과 안내 멘트가 있었어요. 안내 직원 한 명 보지 못했는데도 어느 하나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거슬리는 게 없지?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되었고 제 스마트폰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조용히 안내하고 있었죠. 비 오는 저녁이었는데 버스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온도로 가득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비에 젖은 서울거리의 불빛이 지나가고 바닥까지 닦인 보도블럭 사이사이로 시민들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도시엔 소란이 없지? 도쿄와는 다른 정제된 여유, 방콕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 없는 정리된 풍경. 서울은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도시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근 인파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누구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당연하게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맨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앞에 앉은 할머니의 무릎 위로 떨어진 신문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 도시의 질서가 강제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질서였고 그 속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주차 질서, 식당의 청결, 작은 카페에서조차 느껴지는 정확함. 단지 산업화된 도시의 속도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된 나라다. 기대하지 않았던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단지 새로운 도시를 접했다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도시들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편하지 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저는 환영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나 미소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보여주는 정돈됨과 배려의 언어였죠. 그리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나를 낯설게 만든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맞이한 새로운 정서적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감정을 일으킨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주일은 제게 새로운 감각의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낯선 안도감은 단순한 첫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이 나라가 가진 고유한 리듬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낯선 도시에서는 늘 필요한 생필품 몇 가지를 사두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계산대에 아무도 없어서 망설였지만 저 앞쪽에 놓인 무인 단말기를 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화면엔 영어 선택 버튼이 있었고 제품을 올리자 자동으로 가격이 인식됐습니다. 카드를 대짜 땡큐라는 음성이 조용히 들렸고 영수증이 매끄럽게 나왔어요.
어떤 방해도 없이, 아무런 마찰도 없이. 단순한 기계화가 아니야. 이건 생활의 태도다. 그날 밤 가족이 도착했어요. 아내 리사는 긴 비행에 지쳐 있었고 딸 엘라는 시차에 적응하느라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점점 이곳에 젖어들기 시작했죠. 엘라는 근처 국제학교에 다녔어요. 돌아오는 길 엘라가 말했어요. 아빠, 점심이 진짜 맛있었어요. 급식인데 맛있다고 느낀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할까 걱정했던 아내도 미소를 지었죠. 마트보다 가까운 편의점. 현관문 앞에 놓인 새벽 배송 박스. 진료 예약 앱을 통해 확인된 시간표. 병원에 갔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빠르되 불친절하지 않았고 정확하되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 속에서 저절로 맴돌았어요.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고 우산을 챙기지 않아 당황했어요. 근처 지하철역 안으로 급히 들어섰는데 입구 쪽에 무료 우산 대여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산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위엔 다음 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장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준비, 불편을 예상한 구조. 이 나라에선 사람들의 배려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택시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하철 내부에선 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질서가 누군가의 감시에 의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이튼, 여긴 달라요. 하루는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누가 뭘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서울은 기술이 만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측하는 감각으로 완성된 곳이었어요. 사람이 불편을 느끼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생각해두는 곳. 정리된 거리, 시간 맞춰 도착하는 택배, 침묵 속의 질서. 그건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도시의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 너무 익숙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감정은 매일 더 선명해졌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감탄이 아니었어요. 중독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저는 서서히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2달. 처음엔 낯설었던 리듬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달이 오지 않은 저녁 앱을 다시 확인했고 택시가 10분 늦자 제가 먼저 기사님께 연락을 넣었어요. 예전이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반응이었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순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리사는 매주 동네 문화센터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업 끝나고 뭐라도 한 끼 얻어먹으러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한식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손질한 채소 사진, 직접 만든 김치찌개 사진, 그리고 그걸 먹고 환하게 웃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튼, 나 여기 사람들 너무 좋아. 그 말엔 설명하기 어려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주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미소만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죠. 그날은 무척 따뜻한 미소였어요. 아내는 이 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엘라는 더 빠르게 변했어요. 처음엔 왜 이리 아침이 일찍 시작되냐며 투덜대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알람을 맞추고 한국어 학원을 다녔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나 지금 친구들이랑 문자하는데 한글로 해요. 조금 느리긴 해도 재밌어요. 엘라가 그 말을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며 웃을 때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을 살아가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리사는 야경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서울의 밤은 조용하면서도 살아있었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면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고요한 감동을 주었어요. 하루는 식사 후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튼, 나 요즘 여기가 진짜 좋아졌어.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도 같은 말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계속할 수 없을까? 다시 돌아가면 이 느낌을 잃게 되지 않을까? 서울은 저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시스템의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루하루가 단단하고 조용한 배려로 채워진 도시. 자극은 적지만 감동은 깊은 도시. 그 안에서 저희 가족은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게 당연해졌고 그 당연함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엘라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던 날 해질 무렵의 강바람 속에서 들려온 그녀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빠, 우리 여기 오래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지 못했어요.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도쿄보다 맑았고 런던보다 차분했고 파리보다 정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출장으로 다른 도시에 가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복귀 일정이 다가오면 괜히 더 조용해졌어요. 아침 햇살 아래 단정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도시에 물들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또 하나의 도시였던 서울. 이제는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원래 살던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짐을 정리하며 아쉬움을 눌러 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울에 한 달만 더 있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달라진 감각을 느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서류를 여러 번 확인하고도 직원이 뭔가를 놓쳐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게 느릿했고 복잡했고 비효율적이었어요. 택시를 잡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캐리어를 3번 옮겼고 딸아이는 지쳐서 벤치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익숙한 곳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 도로 위 차량 소리는 크고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거리 곳곳엔 버려진 쓰레기 봉투와 무너진 벽돌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신호등 옆엔 누군가 적어둔 낙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들렀는데 와이파이가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자주 끊겨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지만 웃음 끝엔 씁쓸함이 남았어요. 리사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들었어요. 그 동작 하나에도 무심한 낯설미 묻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엘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은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난 서울이 더 집 같았어. 그 말을 듣고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엘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이민 절차, 서울 장기 거주 비자. 그렇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클릭은 멈추지 않았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리사의 검색 기록에서도 비슷한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우리 둘 다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우린 돌아온 게 아니야. 그냥 익숙했던 곳에 다시 놓인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이건 향수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불편함, 체감되는 결핍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의 질서, 정리된 공기, 배려의 시스템, 사람들의 작은 예의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에게는 이미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느린 응대에 짜증이 났고 기다림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기가 원래 이런 거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린 서울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간극은 생각보다 더 컸고 그 틈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스스로를 자주 멈춰 세우게 되었어요. 문득 물건이 이틀째 도착하지 않은 걸 보며 왜 이렇게 늦지? 라고 중얼거렸고 병원 예약을 위해 몇 차례 전화를 돌리며 답답함을 느꼈죠. 이전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들인데 이제는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리사는 종종 입을 다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엘라는 식탁 위에 서울에서 쓰던 한국어 교재를 꺼내놓고 가끔씩 소리내어 단어를 읽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자꾸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퇴근길 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튼, 우리 진짜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리사의 눈빛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마침내 마음을 인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가 그리워요. 그녀의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저를 움직이기에 충분했어요. 사실 저 역시 서울을 떠난 이후에도 그 도시를 매일 떠올렸어요. 리사는 무인 계산대 앞에서 카드 리더기를 찾다 고개를 갸웃거렸고, 엘라는 왜 여기 지하철엔 와이파이가 안 돼요? 라며 짜증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상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계산, 정돈된 대중교통, 시간의 정확한 병원 시스템, 깨끗한 거리, 조용한 인사, 배려가 스며든 공공질서. 그 모든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엘라는 어느 날 식사 도중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다시 서울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했고 그 감정은 무척 낯설고도 명확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을 참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단지 특별했던 일상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일 반복되는 이곳의 불편함 속에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참는 삶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삶.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돈된 속도 안에서 쉬어갈 수 있는 삶. 서울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지만 마음만큼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밤마다 서울 관련 영상을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이 켜진 한강변, 익선동의 좁은 골목, 지하철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는 듯 했어요. 이민은 이제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였어요. 우리는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점점 아침을 서울 시간에 맞춰 깨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새벽이면 잠에서 깨고 핸드폰을 열어 서울의 날씨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을 뿐이죠. 별다를 것 없는 정보지만 그곳이 여전히 내 하루의 시작점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운 서울거리 영상을 틀었습니다. 비 오는 명동, 눈 내리는 경복궁, 따뜻한 햇살이 내리던 서울숲. 처음엔 단순한 그리움이었지만 이젠 마치 돌아갈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엘라는 방학이 되자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꺼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그때 한강에서 자전거 탔던 거 기억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노을이 물든 강변, 강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웃던 엘라. 그리고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던 리사의 미소까지. 기억나지? 아주 잘 기억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 리사가 거실 서랍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서울에서 보낸 시간 동안 찍은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어요. 서울숲의 벚꽃, 익선동의 골목, 지하철에서 찍은 셀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 있던 경복궁의 돌담길. 사진을 넘기던 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튼 우리.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말들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생각만 해. 지금껏 많은 도시에 살아봤지만 그 중에 단 하나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그건 서울이야.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엘라는 조용히 제 무릎 위로 머리를 기댔어요. 세 사람 사이에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그 도시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서울은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거쳐간 도시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환영 인사로 머무른 곳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저희 가족이 삶의 방식을 다시 배우고 사람 사이의 온도를 느끼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품게 해준 도시였어요. 사람들의 인사, 거리의 질서, 시스템 속의 배려, 심지어 조용한 지하철 안의 침묵조차도 그 안에 담긴 생각과 마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울은 우리를 바꾸었고 우리는 이제 그 변화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껏 살아온 수많은 도시들 중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건 서울이에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도시들은 어쩌면 단지 머물렀던 곳일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튼과 그의 가족이 경험한 서울은 단지 편리함이나 기술의 발전이 만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질서 속의 따뜻함, 시스템 속의 배려, 침묵 속의 공감이 존재했어요. 그 조용한 감동이 하루하루를 바꾸었고 결국 삶의 기준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진짜 삶을 뒤로 미룬 채 연기처럼 살아간다. 서울은 그들에게 그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그 깨달음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이 되었죠. 결국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도시에서 조용한 배려를 마주했던 그 순간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은 용기, 그것이 모이면 우리는 더 나은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낯선 도시에서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이 있나요? 그곳에서 배운 감정, 그리움, 그리고 변화의 씨앗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